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퍼레이드 이상봉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행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4시간 넘게 지연된 열차도 있어서 이용객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복구는 완전히 완료가 된 거죠? 네, 코레일은 오늘 새벽 5시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복구 완료 시각은 오전 7시쯤인데 조치를 마친 사고 열차가 방금 전에야 차고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탈선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38분쯤 일어났습니다. 부산행 KTX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향하던 중 대구 고모역 인근에서 바퀴 한 개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사고 후 양방향 열차가 선로 한 개만을 이용해 운행하면서 극심한 지연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153편의 열차가 지연 운행됐고 최대 277분까지 늦어진 열차도 있습니다. 광복절을 낀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승객이 몰리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행 지연 사실을 모르고 역에 나온 승객들은 대합실 등지에서 더위와 싸우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 승객이 늘어나자 코레일은 서울행 열차에 입석을 허용했는데 화장실 안까지 승객이 찰 정도로 혼잡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8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기 지도부도 친명 인사들로 꾸려져 대여 투쟁의 고삐를 더욱 세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이란 말까지 나왔던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나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명 독주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표는 85.4%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77.77%를 얻었던 2년 전 전당대회보다도 높은 득표율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기 지도부의 친명계의 색채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이 후보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른바 명팔이 척결을 주장했던 정봉주 후보는 6위로 밀려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명심으로 뭉친 지도부는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불법과 부정, 불공정 때문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 중입니다. 하지만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등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새 지도부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 입법청문회 등에서 단일 대오의 투쟁 기조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여론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후 첫 회의인데 여야 대표 회담과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SNS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생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당선 직후 제안한 대표 회담에 화답한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한 대표는 일주일 만에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 회담과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
국민들께 지지 규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자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 당 안팎 의견을 반영하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추가 민생 대책과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5.4%라는 아주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을 했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어제 전당대회 결과 또 이재명 2기의 과제 이런 것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영수회담, 또 대표회담 연이어 제안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 추진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확정하자마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영수회담, 여야 대표회담 공식 제안했습니다. 의미는 어떤 건지 또 이 회담이 곧바로 성사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회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의제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의제 없이 했더니 각자의 약간의 비난성,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특검 받아라, 민생회복지원금 받아라 이런 식의 일방적인 요구만 쏟아냈고 영수회담이 아니고 건의사항만 듣는 자리였거든요. 예. 그런 식의 회담은 보여주기식 회담이기 때문에 실제 의제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의제 조율은 국회 업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만나서 어떤 의제 조율 과정을 거치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든지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게 있어요. 금투세 관련돼서. 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줘야죠. 그래서 민생 관련된 것은 금투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금투세 관련된 토론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여부부터 예. 먼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과된 다른 의제를 추가할지 여부는 또 다른 논의를 이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얘기는 일단은 의제 조율이 돼야 영수에 대한 표현도 좀 적절치 않아 보이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만남을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면 일단 의제 조율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금투세는 대표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그 회담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만남이죠. 그러니까 만날 거냐 말 거냐 그 의사를 먼저 밝히고 만나면은 당연히 의제를 서로 간에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번에 이제 그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는 대통령실은 무슨 의제 조율이냐 그냥 만납시다 이랬잖아요. 또 그렇게 만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25만 원 지원금 은 민생 영역으로 두고 네네. 또 정치적인 영역 부분에 있어서의 특검 부분이라든지 꼭 최이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걸 포괄해서 예. 여야 대표끼리 만나고 그다음에 만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에서 3자의 만남들이 있다면 조금 더 좀 진일보된 어떤 정치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85%가 넘었기 때문에 그게 90이 넘었냐 85냐 이건 참 의미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관심은요. 이 최고위원 선거 결과였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파리 발언으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샀던 정봉주 전 의원이 탈락을 했어요.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전현희 의원은
2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밖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께서는 드림팀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예. 드림팀의 색깔이 너무 뚜렷하죠. 뚜렷하고 그렇죠. 한 가지로 귀결되기 때문에 예. 드림팀이라는 부분은 좀 공감하기 어렵고 문제는 네. 뭐냐면 지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 못하는 언행을 했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뭐 다시 언급드리기 좀 부적절한 이런 언행을 해서 네네. 깜짝 스타로 떴고요. 네. 전현희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당원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분이에요. 순위로 보면. 그런데 순위에선, 네. 갑자기 이제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청문회가 아니고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청문회에서 한 말도 아니고 아주 부적절한 말을 해가지고 소위 예전에 50 시절에 있었던 50 청문회에서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문회 스타 이런 스타하고 다른 형태의 스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청문회 스타로 등극하는 길이냐 이게 정치권의 현재 글쎄요 이런 문화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자괴감이 드는데 네네. 어쨌든 당원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저런 말을 의도적으로 했고 네네. 본인은 또 당원들이 저런 말을 좋아할 거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결국 2위로 등극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정치 문화에서 올바른 건지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국민을 위한 청문회에서 스타로 등극하는 것과 예. 저런 아주 부적절한 말 그것도 근거 없는 그리고 또 본인이 해야 될 말할 자리도 아닌 데에서 본인 사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당선을 위해서 한 말 자체가 예. 저런 효과로 귀결되는 면을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지도부를 운영해 나갈 때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하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 이제 과거에 이제 발언했던 것들이 격한 발언이 오히려 이제 당내에서는 더 영향을 미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 순위권 안에서의 득표를 해왔죠. 그렇죠. 뭐 갑자기 튀어오른 건 아니고 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전현희 의원이 이제 서울 대회를 앞두고 서울을 근거로 한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5, 6위 싸움에서 이게 뭐 이 부적절한 발언 자체가 당내 지지층에게 점수를 얻기 위해서다.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발언이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으나 예. 당내에서는 막상 그 대상 자체가 어떤 심리적 살인이라고 할 만큼 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은 당내 이제 그 지지층의 입장이에요. 그걸 어쩌다 보니 이제 대변을 하게 된 것이고 서울 근간 플러스 그 어떤 당내 지지층이 인정할 만한 발언 자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튀어오른 것 같고요. 거기에 세 번째 요인이 정봉주 후보죠. 정봉주 후보가 결국에는 정봉주 후보의 반사익을 또 전현희 의원이 얻었다라고 봤을 때는 6위에서 2위까지 등극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현희 의원에게는 나름 좋은 환경이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게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1위를 하다가 2위 내려왔고 또 3위 막판에 3위까지 돼서 적어도 5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비명계에 대한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뭐 이렇게 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도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예. 이제 선거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5위 예. 안에서 그래도 좀 입상하지 않을까 그래 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당원들의 선택이 극명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을 대항마로 세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정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성에 대한 선택들이 그동안 당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당이고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체제를 통한 안정성, 그 안정을 토대로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여 투쟁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정봉주 후보께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발언을 투표 이틀 전인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거가 저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는 저는 좀 납득을 못 하겠네요. 물론 당원들의 표심이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인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표나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의원표가 지금 보면 정봉주 의원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고 국민 여론조사도 사실은 당원 여론조사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무당층과 민주당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도 권리당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투표율이
42%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투표에 응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일극성을 원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굳이 당 지도부까지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국회도 절대 다수가 민주당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 내 문제도 이렇게 절대 다수가 이재명 대표를 무작정 옹호하는 분들을 만약에 무작정 옹호한다면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당내 민주화가 지장이 받게 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견제 세력으로서 작동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결사 옹호하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향후 뭐 잘하시길 기대합니다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어떤 뭐 정책을 피거나 행위를 하게 되면 당내 견제 기능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그럼 당내 견제 기능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원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그 비명계가 쪼그라들었다. 또 목소리 낼 상황이 이제는 아니다. 도전할 수 있는 역할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지금 민주당 상황. 근데 지금 뭐 비명계라고 할 게 있나요? 그냥 그 상황이죠. 보통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류와 비주류. 주류와 그러니까 늘 이 정치사라는 게 주류가 있고 그 주류 안에서 못 들어갔을 때 비주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통상 언론이나 밖에서 말하기 편하게 비명이냐 반명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주류의 목소리가 위축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공산이 크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표를 중심으로 1등부터 5등까지의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모두 다 이제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어떤 최고위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견제와 균형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비주류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원 중심주의도 되지만 결국에는 당원이 중심으로 된 민주당이 얼마나 더 다양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가느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도 성공을 했고요. 이제 지도부도 이제 친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극 체제가 굳건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과연 이렇게 일극 체제가 굳건해진 이 상황,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이 대권 가도에 유리해졌는지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거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커졌죠. 그런데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파이가 커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당원들이 상당히 124만인가 권리당원이 많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말고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드는 거고 거기서 선출된 분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대권에서 성공을 기원한 정권 창출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 지금 뭐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이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여기에 경선 주자로 나서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 내 뜻을 펼 수가 없고 이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선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자리를 잃게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든지 다른 정치체를 구성하든지 이런 식의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을 구사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결코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중요한 것이 오늘 10월에 이 대표 관련 이제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과연 이 대권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권 가도의 걸림돌은 어떤지 지금 1국으로 가는 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소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모험이죠. 따지고 보면 이제 모험이다? 일극 체제라고 저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일 체제죠. 단일 체제. 이제 단일 체제로 모든 걸 집중했는데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변수가 아니라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일 뿐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판단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외적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안 좋게 온다 하더라도 물론 이 단일 체제를 만든 이유가 일정 부분 있겠지요. 안에서 사법 리스크가 안 좋게 왔을 때는 안에서 흔들림 없이 공고한 어떤 지도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단일화된 모습들을 먼저 해놓은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외연 확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디딤돌은 단단하게 해놨으나 향후에 이제 대권으로 가려면 당원들의 투표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도층 확산인데 예. 결국에는 이런 그 플랜으로 간 것 같아요. 안에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변수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또 이번에 디딤돌 자체를 더 단단하게 해놓은 다음에 예. 결국에 이제는 민생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과 유능함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하자. 그러니까 집도키는 단단하게 해놨으니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이기 자체가 예. 결국에는 외연, 중도 이쪽으로 이제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단단히 다져놓고 중도 확장, 그러니까 민생을 챙길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요, 이른바 이제 먹사니즘을 들고 나오면서 금투세 유예 또 종부세 완화 등의 이런 걸 시사를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의 당 정책과 정체성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근데 저 부분이 사실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먹사니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투세 유예시키겠다, 종부세 완화시키겠다 말씀 주시는데, 네. 저 부분은 일단은 저희 당 입장에서 환영을 해요. 네. 그런데 진정성이 일단 첫 번째 의심이 가고요. 왜냐하면 진정성.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보면. 그러니까 세금의 목적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철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기본사회를 주장하고 이번 당 강령에는 또 기본사회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사회라는 것은 기본세가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말했듯이 국토부유세 세금이 더 나가요. 그런데 저런 일부 세금을 면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더 큰 세금을 갖고 오기 때문에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일단 의심이 되고요. 예. 약간의 성동격서가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먹사니즘이 결국은 포퓰리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금투세 부분도 똑같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당내에 유일체제로 만든 이유는 저렇게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필 수 있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을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럼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진 게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과연 기조가 뭔지 그럼 먼저 밝혀야 될 게 첫 번째로 기본사회에 관련된 본인의 정책 기조를 변경한 것인가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 금투세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그 진정성을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고 먹사니즘을 이야기하면서 민생을 준다하고 얘기는 하지 있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은 것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정성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과정들은 끊임없이 당내에서 이견이 없다? 네.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정책위장도 나름대로의 그 반대 의견을 좀 보이고 있고 신중해야 예. 된다. 예.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사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사의 부분들은 큰 줄기지요. 네. 이게 기본 뭐죠? 금투세라든지 종부세와 대변되는 건 아니고 네네. 기본사회라는 큰 줄기를 가되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숙제로 남겨놓은 것이고 종부세는 아마 조금은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고려 대상에서 조금은 멀어지지 않았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사안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에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박찬다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한 23일 정도면은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 빨리 내주십시오. 자,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 수용한 건요, 여권 분열책이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여권 분열책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본인이 제3자 특검안을 냈던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진상규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도 본인이 특검법 제3자 특검을 하든 아니면 제보공작까지 추가한 특검을 하든 저는 이거 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까지, 예를 들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와서 국민이 미진하다고 느낄 때 그때 특검하겠다. 이 부분도 아마 그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아마 물고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하게 되면 이거 인정 못하겠다. 진상규명이 덜 됐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법안 관련돼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연결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끊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해서 어디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고 민주당도 진상규명을 위한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결과 지켜보자. 그리고 공수처 결과에서 무혐의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수처 수사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전에 친윤그룹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공수처 수사가 무죄가 나오면 특검을 안 한다. 그거는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으나 공수처 수사가 그렇게까지 제대로 대통령을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은요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말씀드리면 최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후보 시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국민 주목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선도해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파장이 있었고 당원과 민심 부분에 있어서 63%의 지지가 결국에는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법 뒤에 권력 뒤에 숨지 않겠다. 나는 다르다. 나는 차별성으로 대표가 됐거든요.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인이 말한 거에서 슬금슬금 뒷걸음 치면 결국에는 예전에 김기현 전 대표가 뭐가 다를까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서 정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어떤 분석 속에서도 본인이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이상 본인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맞지 않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걸 다 받겠다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받겠다고 하는데 못할 게 뭡니까?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게 되는 모양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하루빨리 미적거리는 것보다는 결단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제보자 공작 의혹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그 주변에 많은 판단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보 공작 의혹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그 뭐 민주당이 개입돼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보 공작 의혹 좋습니다. 특검에 놓으면 어차피 이종호 씨의 마지막 노선은 V1과 V2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를 특정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받지요. 알겠습니다. 제보 공작 의미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미 특검 안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넣었거든요. 그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연결된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저 부분은 저도 약간의 실수라고 보는데 당내를 향한 메시지일 수는 있어요. 당내에 뭐 권성동 의원 등을 향해서 내가 이것까지 넣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저걸 안 받을 리는 없는 그런 정도의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이전에 가장 최근의 말씀 이게 진상규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제3자 특검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의 진정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서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김대중 정신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달랐습니다. 여야 입장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24년에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역사와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치를 하겠다, 불의에는 타협하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삼김 시대를 사실상 청산되면서 마지막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거학과 싸우고 나서 사실 국민적 거학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반민주 세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없어진 시대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위안후기를 실용 정치로 그걸 극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영에 상관없는 정책들을 많이 피셨어요. 그중에 가장 와닿는 것은 정치는 지금과 같이 진흙탕이지만 연꽃은 피어야 된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지금 연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DJ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지 네네. 이전에 없던 과학을 끌어들여서 지금 마치 반민주 투쟁하듯이 저렇게 투쟁 위도의 정당 운영이나 국회 운영하는 것은 DJ의 뜻에 정면 반대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요새? 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정치사에서는 매우 여야를 막론하고 배울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정치의 묘미, 협치하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연꽃을 누구를 위해서 피우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피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력의 거의 절반 이상이 국민입니다. 예. 가장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여야 공히 좀 받아들이면서 예. 좀 협치의 산물로서 김대중 정신을 좀 이렇게 피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대표가 새롭게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요.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순찰차의 구조 때문에 폭염에 갇히게 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규정대로라면 평소 순찰차의 문을 잠가놔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찰차가 검은 덮개로 가려져 있고 주변에는 출입 금지선도 설치됐습니다. 오후 2시쯤 이 순찰차 뒷자리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여성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 차 문을 열면서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36시간 전인 16일 오전 2시쯤 파출소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순찰차 뒷자리는 체포한 용의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16일과 17일 하동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5도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한 여성이 폭염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는 차량을 주 정차할 때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찰이 규정대로 순찰차 문을 잠갔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또 여성이 CCTV에 약 1분간 잡혔는데 당직 경찰관 4명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의 피해 수습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로 가전과 가구를 판매하는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도론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400명을 넘어섰고 직원도 모두 퇴사하고 대표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로 가전과 가구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경영상 사정으로 이달 말에 영업을 종료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지가 올라온 건 지난 금요일, 판매업자들이 대금을 정산받는 날이었지만 티몬과 위메프처럼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산 대금이 3억 정도 걸려있고요. 티메프에서 안 되니까 알레츠로 넘어가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고 싶은 심정이죠.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도 안 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송은 어제였는데 취소를 해버렸더라고요. 사무실도 갔다 왔었어요. 직원들이 6시 이후에 짐을 싹 들고 나갔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는 400여 명이 넘어선 상황. 알레츠 직원 40여 명은 이미 그만둔 상태고 대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판매해온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가요, 돌연 이 영업 종료를 공지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왜 알레츠가 갑자기 영업 종료를 고지한 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레츠라고 한 회사가 2015년에 설립된 인테리어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래요. 그래서 가구하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을 했는데 갑자기 16일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는데 31일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지한 그 16일이 어떤 날이냐? 중간 정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날이었는데 정산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레츠라고 하는 회사의 정산 주기는 60일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피해는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홈페이지에 무슨 이유로 이런 서비스를 종료하느냐? 그냥 단순히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정산 주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판매자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피해자들은 4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일단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 자료하고 월 거래 금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2023년 결산 기준으로 267억의 미지급금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알레츠의 월 거래액은 수백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학준 변호사님 말씀대로 7월 16일 날 중간 정산에 전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 6월, 7월 뭐 정산금 미지급액이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 종합하면 뭐 수백억에서 천억대에 이르는 피해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알레츠 같은 경우엔 고급 인테리어 또 전자상품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거래상의 1인당 소비 피해 규모가 더 큽니다. 수백만 원씩 되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대여방에 모여 계신 피해자들이 수백 명이지만 말씀한 대로 피해 규모라든가 피해자 수는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레츠 사태가 이제 불거지니까 이커머스 업계에서 이제 TMF 사태의 여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MF 사태로 이커머스 자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내가 결제를 해도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 판매자들은 과연 내가 물건을 보내도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심리는 뭐가 있냐면요. 전염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 대형 업체들이야 뭐 대마불사 해가지고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중소형 업체는 아무리 그 중소형 업체가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도미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레츠 사태가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그런가 하면 이제 TMF 사태 피해자들 비대위를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법이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전자상거래 금융거래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들은 규정돼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그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문제라든가 결제 대금 예치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의 민주당 동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틀 전 40대 여성이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요, 숨진 여성이 어떻게 이 순찰차 안에 혼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은 이제 하동이니까 경상남도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된 시간이 17일 14시 오후 2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으냐? 파출소 정문 왼쪽에 주차가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그 전날인 16일 새벽 2시에 그 여인이 이제 순찰차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찰차가 잠겨져 있지가 않았대요. 잠겨져 있지가 않았으니까 순찰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순찰차 만약에 문이 닫히면 밖에서는 열 수가 있어도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런데 뭐 서울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동이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낮 최고 온도가
34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예. 차 안은 그 온도가 실내 온도가 3도가 아니라 3배가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34도면 차 안은 거의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질식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는 종종 봤어도 저렇게 어른까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네. 아주 그러한 그 참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저희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파출소에서 당시에 이제 근무 중에 경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차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강회의, 근무기강회의 여기에 대한 지적도 좀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36시간 동안에 이 더위에 순찰차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예. 그러니까요. 또 근본적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 예. CCTV에 서성이는 장면까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강회의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의하면 순찰차에 대한 관리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소홀히 했던 지점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직접 사망의 원인으로 돼서 형사적 책임의 문제까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해당 순찰차가요 36시간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왜 운행을 안 했는지도 의문이고 경찰 측에서는 이건 어떻게 입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글쎄요, 별로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지금 사고가 발생한 곳이 경찰서가 아니고 파출소거든요. 파출소에 순찰차 몇 대나 있겠습니까? 저 하동 파출소에는 순찰차가 딱 2대밖에 없었대요. 예. 그중에 한 대에서 사고가 난 건데 지금 파출소 입장은 뭐냐면은 한 대는 뭐 운행을 자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사고가 났던 그 한 대는 별로 운행을 안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왜냐하면은 파출소 경찰들이 수시로 뭐 순찰차 같은 거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36시간 동안이나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힌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순찰차에 갇힌 것과 뭐 연관성이 나온다면 누구한테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은 이 순찰차에 갇힌 상황을 알았다면 또 알고도 방치했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그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서장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네. 그 과정에 해당 경찰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면 직접 관여된 경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실제 순찰차에 타는 것을 알았는지인데 그쵸. 만약에 순찰차에 타는 것을 알았다거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실제 타도록 하고 방치했다고 하면 예. 이 날씨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죠. 장원삼 선수, 이 부산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원삼 선수 하면 굉장히 큰 스타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땄었어요. 예. 그런데 17일, 13시니까 오후 1시인데 후진하다가 추돌을 했대요. 뭐 후진하다가 운전 미숙하고 그러면 추돌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런데 술 냄새가 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그 운전면허 취소 수준까지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가 넘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찾아봤더니 장원삼 선수가 16일 날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대요. 뭐 한 3차까지 가가지고 만취를 했는데 그런데 그 17일 새벽에 택시 타고 집에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장씨의 이번 음주운전으로 과거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내가 근데 차가 없었잖아. 내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편했지 택시가 근데. 그런 사건 사고가 없잖아요. 전부 다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니는 어렸을 때부터 운전했으면 니는 무조건 뭐 하나 터질 새끼다. 니는 운전 늦게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다. 네, 일단 장 씨가 음주운전 하루 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고 당일에 음주를 한 건 아니고 숙취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게 증명이 된다면 이게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통상 법원에서는 숙취운전 그러니까 전날 먹은 술에 의해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을 합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정도로 취소 정도에 이르는 상태였다고 하면 위험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참작해서 감형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피해 정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김 씨의 극성 팬들이 이른바 이 김호중 방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10,000개나 넘게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과도한 팬심입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이른바 이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의원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고 심지어 만약에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 낙선운동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팬들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음주운전했을 때 처벌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거는 뭐 현 추세에 맞는 거고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느냐?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법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영란법, 그다음 윤창호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김영란법의 김영란은 제안하신 분 이름을 딴 거고 윤창호법의 윤창호는 아주 안타까운 피해자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은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곡된 팬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해일 경보도 발령됐는데 캄차카 반도의 가장 큰 화산이 분화하면서 화산재가 8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방 전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책상 위에 있던 집기들은 엉망이 됐습니다. 모니터 валяется.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서 현지 시간 18일 새벽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Проснулись от сильных толчков, даже не успели толком одеться, сразу выбежали вниз.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지만 관련 인명 피해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시벨루치 화산도 분출했습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재는 8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캄차카 반도 일대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벨루치 화산 분화로 인근 마을에 화산재가 8cm 이상 쌓이는 등 60년 만에 가장 큰 화산재 피해가 났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충남 논산의 한 서당에서 훈장님이 시원하게 등목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는 22일이 절기상 시원해진다는 처서인데요. 폭염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찜통 같았던 주말 풍경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논산 양지서당에서 등목을 하는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등목을 마쳤는데도 더위가 참기 힘든지 연신 불을 뿌려댔습니다. 충남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광판에는 폭염주의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년에는 처서가 되면 어김없이 시원해졌는데 올해 처서의 마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대야도 관측일에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죠. 네, 어젯밤 서울이 29일째 열대야를 겪었는데요. 부산은 25일째, 제주는 3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2018년 세웠던 열대야 최장 기록인 26일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하루만 열대야가 추가로 발생하면 기상 관측일에 117년 만에 한 달 열대야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22일 처서가 지나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기상청이 처음으로 폭염 백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폭염에 대한 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올여름은 유독 장마도 길었고 무더위도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29일째 연속 열대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무더위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남에 5에서 3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산지와 호남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점차 태풍이 북상하면서 내일 밤부턴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내일 새벽 슈퍼 블루문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평소의 보름달을 블루문, 평소보다 크게 보이면 슈퍼문과 블루문이 겹치면 슈퍼 블루문이라고 하는데요. 달의 크기가 평균 보름달에 비해 6% 정도 더 크게 보입니다. 이번 슈퍼 블루문을 놓치면 최소 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경이로운 우주쇼 감상하시며 무더위를 잠시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